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김진영 원장님도 자리에 앉으시고요. 패널 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현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기획총괄팀장님, 그리고 참여연대 노동분야 변호사이시죠, 김남건님, 그리고 한국IT법학연구소 김진욱 부소장님, 네이버 박종복 기술협력총괄님, 그리고 백효택 KT융합기술원 서비스연구소장님, 이민아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앞서 발제를 해주신 김진영 지능정보기술연구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지만 사실 AI 기술 자체도 변화를 해왔고요. 특히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뭔가 필요한 기능들을 직접 설계를 해서 만드는 방식이었다 그러면은 머신러닝은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자동화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판단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기존에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개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일부 이제 사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일부 대체하는 그런 환경이 된 거고, 그게 사실은 이 모든 패러다임 변화의 큰 기인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IT 디바이스나 IT 소프트웨어, 뭐 정보 산업 시대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빠르게 접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일부 사람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만 주는 게 일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일부는 어떻게 보면 아예 많은 부분들의 의사결정을 데이터가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큰 기업들, 특히 이제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뭐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한다든지, 뭐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제품 피처에 대한 결정을 한다 그랬을 때 많은 경우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지식 같은 것들 또는 감을 의존하는 경우가 과거의 형태였다 그러면, 이젠 데이터 기반으로 디시전을 내려야 조금 더 정확하게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데이터가 잘못 입력이 되면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람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의사결정 프로세스들이 기업에서도 상당 부분 인공지능에 의존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산업의 각계각층의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돼가지고 이미 산업에 많이 파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좀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야 된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D2 스타트업 팩토리라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AI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와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국내에서 사실 그런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AI 기반으로 기회들을 찾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미 많은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스타트업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단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더 이어서 마저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사람하고 기계하고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PC 기반으로 많은 정보들을 접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시대를 이미 넘어왔고, 이제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가 이미 오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우리가 주로 검색을 한다지 그랬다 그러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음성 기반으로 많은 부분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런 사용자의 인터랙션의 변화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음성 인식이라든지 음성 합성, 뭐 기계 번역 이런 많은 기술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검색 서비스도 많은 부분들이
대화를 하는 형태로 많이 변화될 거라고 예측하고 저희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클로바라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저희 비즈니스가 이제 단순히 사용자들한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을 갖춰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에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 네이버 플랫폼이 얹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상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T 융합기술원의 서비스 연구소를 맡고 있는 백규태입니다. 지금 박종목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빼고 제가 이제 그 나머지 파트를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딥러닝이 하나가 이제 들어와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러닝인 파트일 뿐이고요. 아까 이제 김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개의 인공지능 기술이 있으면 지금 나타난 거는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들이 발전을 더 할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서비스하고 융합이 되고 산업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지식 같은 것들도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새로운 지식이 러닝을 하는 지식이 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것도 지능이 들어가서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심지어는 그 항공산업까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트 의료까지도 아마 많은 것들이 인공지능이 들어갈 것이고 저는 everywhere artificial intelligence가 퍼져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뭘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그거를 발빠르게 대처를 못하면 아마 미래의 기업은 많이 쇠퇴가 될 것이고 아마 이름도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T만 하더라도 홈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집에 들어가서 말만 하면 모든 것을 쉽게 알아줘서 맞춰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콜센터만 하더라도 이제 자동화, 무인화된 콜센터를 접목을 할 것이고 에너지, 미디어, 통신, 오퍼레이션 파트까지 모든 파트에 인공지능을 넣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거를 발빠르게 대처 못하면 아마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AI가 로봇 해도 쉽게 접목이 될 텐데 그러면 집에서도 로봇이 사람같이 대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가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감성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글로벌 분야의 업체들은 더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면 아마 구글이나 아마존 십수년부터 인공지능을 준비해왔던 업체들한테 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테슬라하고 일반 자동차하고의 그 가치는 점점점 벌어질 것이고 자동차가 인공지능을 얼마큼 잘 넣어서 사람들한테 얼마큼 좋은 기능이랑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업체의 순위도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용자 위주의 모든 곳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산업까지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코멘트를 하자면은 인공지능의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학습시켜서 하는 것이 성능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우리 퀴즈대에 나갔던 그 시스템은 학습 기능은 없습니다. 거기는 많은 자료를 모아놓고 그거를 뒤져서 검색을 해서 빨리 가르쳐주는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것이 또 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 많이 작동을 하는 거고 딴 건 잘 작동하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민아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뭐 특정 산업 어떤 기업의 얘기보다는 우리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해야지 이런 그 변화를 잘 수용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너무 어려운 요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구조화라고 보여지죠. 우리가 자기조직화라는 말을 씁니다. 생명체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신경계 발달에 이어서 뇌가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경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들이 구조화되면은 그것이 지능이 됩니다. 이러한 지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과거에는 왜 지금같이 강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지 못했는가? 그것은 인공지능이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영역 중에서 인공지능이 자기 조직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은 데이터로 구성된 가상의 영역에서 작동이 됐던 거죠. 아시는 것처럼 다트마스 컨퍼런스에서 존 메카시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끄집어내는 게 이미 환갑이 넘은 1956년도죠.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의 영역이 가상 데이터의 영역에서 현실과 결합하기 때문이 아니냐.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에 산업계의 거대한 변화를 보면 두 가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거대 기업들, 시가총액 10대 기업들의 변화죠. 그 10대 기업 중에서 지능과 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10년 전에는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은 6개가 등장해 있습니다. 10대 기업 중에 6개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1조 기업 가치가 넘는 유니콘 기업들의 등장을 보면 2010년까지는 1년에 한 개 나올까 말까, 말 그대로 상상 속의 기업이었는데 2011년도가 되니까 분기에 하나 이상, 2014년도가 되니까 한 달에 하나 이상, 작년에는 일주일에 1.5개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사업 패턴을 보면 다 동일합니다. 현실과 가상을 묶고 가운데 인공지능이 자리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가상 영역에서 현실 영역을 결합해 나가고 있죠. 이것이 피트니스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아마존과 같은 유통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캐터필러와 같은 소위 제조와 서비스 융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분야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와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이 미치는 거대한 영향은 무엇인가? 이제 우선 첫 번째, 과거처럼 우리가 대량 생산 효율화의 시대에서 이제는 자기 조직화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자원을 적게 소비하고 그리고 온디맨드의 사회로 이동하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공유경제, doing yourself 이런 사회로 이끌어가는 힘을 여기서 받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은 이제 기술 주도의 사회에서 인간 주도의 사회로 간다. 이제는 우리가 많은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경제사회의 제일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회의 경쟁력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 힘에 의존하지 않고 그 힘을 넘어서는 쪽에서 경쟁 우위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경쟁 우위의 핵심은 인간의 욕망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에서 지난 1년여에 걸쳐서 지능정보 사회 대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발표하셨는데 워낙 시간을 조금 들여가지고 아마 말씀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권용현 팀장님께서
산업 측면에서 산업 발전, 기술 발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작년에 분석하면서 그 검토됐던 내용 중에 몇 가지 산업에 관련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표현을 4차 산업혁명 또는 뭐라고 하든 간에 흐름이 바뀌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타지 않으면 그야말로 기회를 잡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쭉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던 기업 중에 시스코가 있었는데, 시스코 같은 기업이 저희가 예전에 봤을 때는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라우터를 만들면서 IP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하는 이런 식의 흐름 변화를 굉장히 잘 타가지고 과거에 교환기 만드는 회사를 다 이제 망하게 만들었던 회사인데, 그 회사 저희가 작년에 가서 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과거 같으면은 라인이 그 전화선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쭉 해서 7개 라인에 있던 7개 장비를 팔던 회사가 지금은 그게 다 유무선 합쳐가지고 이제 다 하나의 이제 라인으로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장비 딱 하나 판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냥 좀 줄여서 좀 말씀드리면, 이런 흐름이 바뀌는 것 자체를 정확히 타질 못하면은 시스코 같은 회사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고, 그게 지금 그 이민하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에 기반하는 회사들이 시가총액 10대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돼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도 이게 정말 흐름이 바뀌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타지 않으면 그것을 절대로 이제 저항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태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나라는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죽을둥살둥 경쟁을 해가지고 그 AI를 포함해서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어떤 나라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산업체의 지형이 전혀 바뀌지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1등인 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저희가 쭉 작년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월마트 이런 데까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구글 같은 데는 아마존이 무슨 신제품을 개발을 하면, 신서비스를 개발하면 그쪽에 있는 팀들이 잠을 못 잔답니다. 전혀. 이게 그 검색창에 들어오는 거를 검색 광고 매출로 연결시켜야 되는 게 이제 구글 매출액이 지금 한 70% 되는데, 검색창에 들어온 게 제품 판매 매출로 연결되는 비율은 아마존이 한 200배 높답니다.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검색을 넣어가지고 물건을 사게 되는 그 연결되는 고리가,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 어떻게든 검색창에 들어온 단어를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라고 하든 그걸 잘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라고 하든 분석을 해가지고 물건 하나 사는 게 아니라 2개 사고 3개 사고 4개 사고 그다음에 또 사게 만들고, 이거에 거의 이제 도가 트게 돼 있는데, 아마존 같은 회사가 그렇게 한 것,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월마트라는 회사, 그야말로 이 오프라인에서 거의 그 유통 마진을 거의 제로로까지 내려놓은 그런 회사, 이 회사를 데리고 매장 하나도 없이 경쟁하려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회사 2000년대 초반부터 조금이라도 검색창에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은 다음번 매출 연결시켜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고,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 이 월마트라는 회사가 이 유통 마진을 그렇게 이 유통 단가를 낮추게 됐던 이유는 또 그냥 계속 이 말씀드리면, K마트 같이 아마존 월마트보다 훨씬 매장이 많던 데하고 경쟁하려다 보니까 월마트는 또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하는 이 매장을 묶어 가지고 전체를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효율화 시켜 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이걸 제가 이제 구구절절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나라에서는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경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업, 그 산업 생태계에서 선두에 있는 기업조차도 절대로 서비스 혁신이나 기술 개발에 게으름을 피울 경우에는 금방 망하게 되는 그런 생태계가 있고, 그렇지가 않고 그냥 있는 걸 가지고서 부동산 개발도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술 개발 지원을 하고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자금 지원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이 기업들이 운영을 하는 생태계 자체가 경쟁적이 되고, 특히 지금 이 흐름에서는 AI 같은 것을 잘 써야만 이 서비스나 기술 혁신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거를 무기로 인식을 하게, 이런 생태계가 돼야만 이 네이버를 포함해서 카카오 이런 데도 엄청난 이제 경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쟁을 통해서 그런 생태계가 더욱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흐름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고, 이 생태계 관련돼서는 아주 경쟁적인 생태계가 돼서 이 흐름에 맞는 이런 AI 같은 기술로 승부를 보는 그런 생태계가 돼야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우리가 더 시간이 있어서 산업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토의를 좀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요? 우리가 그 데이터 생태계라고 그러죠. 지금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데이터의 품질이 의사결정의 품질을 결정하는 이런 식의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데이터 생태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우선 뭐 공공에서 제출하는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도 굉장히 열악하고 품질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기업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제, 뭐 공유라고 해서 꼭 공짜는 아닙니다만 뭐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데이터 생태계가 굉장히 열악해서 과연 이런 생태계 하에서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뭐 국내에서는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이니까 네이버는 데이터 전략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KT에서도 뭐 주로 이제 고객과의 접점에서 얻어지는 데이터겠죠. 이런 것을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사용자들 일반 이제 그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거나 이제 네이버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사용자에 의한 데이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뭐 동영상 컨텐츠도 있고 웹툰도 있고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이 보호가 돼야 될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내부에서 이제 서비스를 사용자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활용 목적이 분명히 사용자들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사용자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뭔가 민감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다 암호화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참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의 어떤 그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히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부에다가 공개하는 부분들은 프라이버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작권 이슈라든지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공공 데이터들을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또 그 공공 데이터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정제가 안 돼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그래서 정부하고도 몇 차례 이제 미팅도 하면서 이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들을 좀 검토를 해봤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교화해서 많은 기업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체제가 만들어진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사업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분야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KT는 지금 뭐 상당 부분이 이제 고객과의 접점에서 얻어지는 거겠죠? KT 정보도? 네, 저희도 고객 접점 정보들이 통화, 뭐 미디어, IPTV 쪽에서 많이 쌓이는 건 맞는데 저희는 그거를 축적하고 개인별로 식별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랑 똑같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암호화시켜서 개인 식별하지 않고 그걸 활용하는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개인한테 이익을 줄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저희도 공공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서 접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외부에도 주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데이터 정보 보호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는 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옵트 아웃이라 그래서 이제 사용 후에 개인한테 이익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규제가 되는 방법들이 있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옵트 인 그래서 일단은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거는 좀 제약이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걸 좀 적절히 좀 그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해야지 그 데이터 가치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뭐 산업 전반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에서는 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를 기준을 정하고 종류별로 어떻게 카테고리 시켜서 잘 연결을 하는 거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는 패널에는 참여 안 하셨습니다만, 하여간 그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값진 데이터고 또 뭐 중요하고 개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그걸 잘 활용하면 아마 많은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아주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잘 활용 못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 데이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민아 그 이사장님께서 예전에 뭐 그 데이터 거래소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그 데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인공지능은 알고리즘과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가 더 중요하죠.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식량인데, 한국의 인공지능 응용 기업들이 굉장히 적은 이유는 식량이 없어요. 먹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크게 보면은 공공 데이터가 있고 또 개인 데이터가 있는데, 공공 데이터는 흉내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공공 데이터 개방 비율을 우리 통계가 없는데 저는 추정하건대 5%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추정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영국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의 개방 비율이 94%, 즉 5% 정도만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이 거대한 차이가 뭘 가져오느냐? 그것이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죠. 또 개인정보를 놓고 봐서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타이트한 개인정보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건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정리해보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비식별 데이터는 옵트아웃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비식별의 가장 큰 문제가 재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재조합에 대한 관점을 뭐로 보느냐? 데이터 수집과 동일한 관점으로 보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일본이 했듯이 대조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익명화라고 얘기하죠. 이 익명화 기준만 달성하면은 비식별 정보로 인정을 하고 이것은 옵트아웃, 활용을 위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인공지능에서 모기 실량이 있어서 그 안에 의료 데이터들이 개방돼서 잘 활용되면은 수많은 의료보험의 새로운 상품들이 개발되고 수많은 의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이것은 교육, 금융, 우리 자영업의 중간금리 시장이 없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들이죠. 자, 그러면 비식별 데이터는 딱 한마디로 대조를 제외하고 비식별화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는 쓸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재식별화 과정은 데이터 수집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주 명확히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정보가 있는 식별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인정해 주게 되면은 지금 KT와 네이버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독점적 지위들이 이제는 민주화되면서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미 일본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은 옛날부터 하고 있고 일본은 이번에 시행 들어가고 유럽에서도 GPDR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주권은 개인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되는 인공지능의 식량이 없는 데이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데이터가 다시 융합 활용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저작권이 완전한 보호의 대상이냐, 저작권이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가져갈 것이냐,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작권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 오픈소스 무브먼트의 확산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소위 혁신 생태가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드라이빙 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 이슈, 개인정보 이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 우선 제가 공공데이터 전략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그 업무를 했는데, 뭐 그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처음이었고요. 그 4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듯이 그 크게 바뀐 게 없어서 제가 그 한계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나왔을 때마다 우리 데이터가 없다는 등, 데이터 활용을 하기 힘들다는 등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약간 몸 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두 분의 변호사님이 나오셨는데, 법하신 분이 나오셨는데, 우리 김남근 변호사하고 김준옥 변호사님께서도 한 말씀 좀 하시죠. 네. 예, 한국 IT 법학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김준욱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비슷한 얘기를 벌써 작년 초에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최했던 빅데이터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토론에서 했던 내용들이 오늘 똑같은 내용들이 또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올해 말까지 지능정보사회기본법 관련해서 법제 연구하고 좀 진행되고 있지만은,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생활이나 어떤 사업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입법 조치가 전혀 변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정당의 그 입법 및 정책 관련된 법률 자문들을 거의 매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앞에 발표자들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AI 기반 서비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는 벌써 상용화되고 있고 엄청난 가치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0년, 40년 격차가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 전문가께서는 그 해외의 AI 기법을 통한 서비스 그리고 재화를 판매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또 우리나라 유치를 해서 해외 전문가 형식으로 그 노하우들을 우리가 좀 체득을 하고 추월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으시고, 사람적인 측면에서요.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정체가 되고 있는 법제도 부분에서 우리 이민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의 가장 핵심은 역시 빅데이터잖아요.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이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이용자 최적화되어 있는 이용자 친화형 정보일 텐데, 개인정보죠.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비식별 조치를 거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고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혹시 나중에 재식별화가 돼서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들에게 민사상, 형사상 면책되도록 면책 효과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전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개인정보 관련된 법제가 벌써 우리나라에 수십여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개별법들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법들 다 없애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넣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법에 담겨져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위를 격상해서 그쪽에서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들을 다 주관하자는 그런 논의들이 이제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각각의 그 개별 법들이라든지 소관하는 부처들의 입장이나 이 조율이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특별법에서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특별법의 허가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다른 법들의 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도록 의제 허가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일종의 원큐로 다 끝내는 그런 개념도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산업들이 인터넷과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그런 산업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융합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어떤 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걸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런 영역,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이런 영역에서는 원큐로 끝내는 의제 허가 개념을 적극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요거 이제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트래픽 폭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가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남근 변호사님. 데이터의 문제는 이제 이걸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반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정보 인권이라는 문제도 그렇게 간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업체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개인들의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채용이라든가 그 반대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취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정보로 활용하려는 욕구들도 있고 또 쉽게 광고 같은 경우로도 활용하려는 욕구가 있고 또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어떤 한테 상품 판매나 이런 부분들로 활용하려는 이제 그런 다양한 욕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 정보 대상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자신의 사생활들이 노출이 되는 것이고 그게 예를 들면 건강 정보, 의료 정보의 경우에서도 자신이 어떤 병이 있다, 어떤 자신에게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알려져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많이 있고 금융 신용 정보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의 신용이 노출돼 가지고 어떤 금융 거래나 어떤 다른 거래에 있어서 이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정보 인권 차원에서 그런 개인의 정보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은 분명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국제적인 규범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개인의 이제 정보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게 학술적으로나 연구적 이런 목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익명화 처리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연구라든가 학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보편적인 규범이었습니다만 이제 아마 산업계에서는 그런 이제 그 비식별화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그 익명화와 달리 비식별화라는 것들은 다시 그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개인들을 구체적으로 개인화된 개인별로의 어떤 정보들을 갖다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상당한 좀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가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산업적 측면에서의 활용 이런 측면으로만 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또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홈플러스가 고객 정보들을 수집한 것들을 이제 외부에 판매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이제 다시 파기환송돼서 유죄 취지로 다시 내려온 경우도 있었고 과거에 농협 같은 데 있어서도 일부 임직원들이 그런 정보들을 판매한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개인들의 정보를 좀 개인들의 정보 인권들을 잘 보호하면서 산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들의 좀 연구가 돼야지 또 너무 이렇게 또 개인의 정보 인권 문제들이 간과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남규 변호사님께서 이제 인권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산업적 활용을 하자는 사람들이 그 인권을 무시하자든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아니고요. 아마 제가 이해하건대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는 해줬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규제가 그 개인정보 보호 정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훨씬 넘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일부에서는 야 그거 그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 자기 결정권 이런 걸 좀 해주라. 그래서 뭐 우리가 스스로 내 정보는 그냥 공개해도 좋습니다라고 스스로 내가 선언을 하면은 뭐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뭐 심지어는 이건 거래도 가능한 뭐 제가 제 신상 다 보고 뭐 하나 뭐 정보 넣을 때마다 뭐 3원을 받는다든가 5원을 받는다든가 굉장히 적은 돈이겠지만 뭐 그런 정도를 선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님 어떻게 한번 아니, 뭐 그쪽에서 지금도 자기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는 이제 넘길 수도 있고요. 도 지금 그 회사들은 관리를 그냥 공개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의한 범위 내에서는 이제 네. 할 수가 있는데 그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 이제 뭐 상업적으로도 그걸 뭐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공공기관 사이에 있어의 정보들을 이렇게 막 넘겨줄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게 그 인정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 행정적인 목적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넘길 수 있는 것들은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경우들을 보면서의 될 부분이 이걸 포괄적으로 이제 그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보의 어떤 거래라든가 유통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로만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세세하게 이렇게 규범들을 나눠 가지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려는 그런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죠. 제가 한마디. 오히려 이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는 세세한 문제로 강론으로 접근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개인정보 문제는 본질적으로 비용 편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개인에게 주는 편익과 개인에게 주는 비용의 문제. 대표적인 예가 CCTV 같은 거죠. 처음에 우리 CCTV 등장할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내 얼굴이란 게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죠. 그렇지만 지금은 CCTV 더 설치해 달라는 왜 편익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정보에 따른 비용 편익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고 이것은 어느 한쪽 측면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 하는 양비론의 측면은 전혀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비용 편익이 극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비용 편익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끌고 오는 4차 산업혁명이 거대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률 제도가 과거 우리가 19세기 말 구한 말에 갈라파고스 제도를 만든 그런 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대한민국의 개인들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중간금리 시장이 없어요. 한국의 수많은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은 규제 때문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교육은 지금 대한민국의 사교육 열풍에도 불구하고 이걸 잠재울 수 있는 에듀텍이 규제 때문에 못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개인의 이익과 산업의 이익을 서로가 갈등의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개인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회 변화에 대한 인지가 저는 법률계에 너무나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뒤떨어지고 있는가 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 10위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법률 경쟁력이 90위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문제를 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뭐 법 제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그 이용자 혜택 관련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그 빅데이터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제가 뭐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나라 OECD 글로벌 국가에서 누리고 있는 이용자들의 어떤 편익이나 혜택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IT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깔려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정부에서 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뭐 기본료 폐지라든지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첨단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가장 최전선에 있는 어떤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일방적으로 규제를 또는 뭐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정부 정책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도 굉장히 제약 조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 이 IT 서비스의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초래되고 있고 이게 이제 오늘 주제되어 있는 AI 기반의 서비스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로 결과적으로는 작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 뭐 참여연대에서도 통신료 기본 요 폐지와 통신료 인하 운동을 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또 이 산업 그 4차 산업혁명을 하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을 모두 이렇게 그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는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해서 이제 경제 민주화를 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의 편향이 돼 있다 보니까 사회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된다는 논의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신 얘기 시장이나 대기업 이제- 얘기가 우리가 나올 시점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오늘 주제하고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얘기를 좀 한번 예.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규제 얘기에 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통신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몇 개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독과점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나라가 통신료가 상당히 비싸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본료 같은 것들을 폐지하고 통신료를 인하하자는 이제 그런 운동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다 나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잘 재고를 해봐야 되는데 규제라는 건 시대가 변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시 재구조화되고 자꾸 변해 나가야 되는 것들은 맞지만 그 규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규범 목적들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신상품이나 신기술들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그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가 빨리 그 규제를 풀어버리자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 중에 하나도 뭐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또 대량의 피해를 입힌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제의 어떤 보호의 규범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시대가 변해가니까 그 시대를 변해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장애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조화 있게 판단을 해야지 너무 한쪽으로만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규제는 다 이렇게 걸림돌이다 악이다 그러니까 다 풀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다가가는 것들은 또 다른 또 경도된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뭐 저 규제 얘기하면은 뭐 그건 끝이 없는 아마 논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한 40분 동안 그 경제 산업 파라다임의 변화에 대한 토론하는 과정 중에서 데이터 생태계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경제 산업 파라다임에서 좀 더 토론하고 싶은 얘기가 최근에 그 이민아 이사장님이 쓰신 그 우리 공개 소프트웨어 생태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I는 70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공개 소프트웨어가 주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AI라는 말이 이제 주는 그 단어가 주는 어떤 그 뭐 신비감이랄까요? 뭐 그다음에 공포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AI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이 공개를 소스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나누어 쓰는 공개하는 것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소프트웨어 운동의 최초의 창시자인 리차드 스톨만도 인공지능 그 MIT 인공지능 랩의 연구원이었고요.
AI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공개 소프트웨어에 익숙해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뭐 대기업들까지도 나서서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뭐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 공개 소프트웨어의 기술 수준이 뭐 엄청 높습니다. 뭐 음성 인식 그러면은 뭐 대부분 저 소프트웨어가 그 음성 그 공개 소프트웨어에 있고 얼굴 인식도 최근에 뭐 오픈 페이스라는 것이 뭐 99.몇% 이렇게 인식한다고 그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다 공개 소프트웨어거든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뭐 얼굴 인식해서 이렇게 그 출입 관리하는 걸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한 일주일 만에 뭐 목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 공개 소프트웨어 엮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인공지능을 비슷하게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R&D 혁신 체계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 산하기관이 연구비를 뭐 몇십억, 몇백억을 받아갔는데 그걸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써서 뭐 결과를 냈다 그러는 거를 국민들이 용납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개 소프트웨어 좋은 거인데도 불구하고 쓰지를 않아요. 그래야지 뭐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공개 소프트웨어보다 성능이 나쁜 시스템을 만들어서 들고 앉아서 그거를 팔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 지금 혁신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좀 그 활성화하는 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에도 많이 되고 또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그 활용함으로써 기술의 민주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제일 좋은 기술을 쓸 수 있다. 뭐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 창업기업들도 그 분야 최고의 기술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생긴 데이터도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공개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아마 가장 기초가 되는 저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공개 소프트웨어 뭐 활용도 잘 안 하고 뭐 거기다가 그 공헌은 뭐 더욱 안 하는 뭐 이런 식의 생태계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저 권 팀장님 뭐 미래부가 지금 그 R&D 혁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아마 총괄해서 얘기하시기가 아마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뭐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지능정보사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화두를 던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김 원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R&D가 정부 R&D가 너무나 그 규모도 크고 복잡하게 돼 있고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개 소프트웨어가 예전에 정보통신부라고 하는 뭐 10몇 년 전에 있던 그 시절부터 어떻게든 그걸 좀 잘 활용하게 해보려고 가진 수단을 다 써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발주내는 프로젝트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꼭 이 공개 소프트웨어가 잘못 인식이 돼 있어서 공짜 소프트웨어 그래서 국민 세금 가지고 공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무슨 세금 띄어먹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게 참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모든 거를 이제 한꺼번에 바꾸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제 잘 활용하게 하는 것에서 이제 분야별로는 무슨 특별한 프로젝트도 써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개 소프트웨어를 다 써서 이제 간다 이런 판단은 아직은 이제 정부 내에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R&D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R&D 하는 것 정부가 이제 1년에 한 19조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 사실 그 19조 정도 R&D 쓰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계속 과제들입니다. 이게 그 정부가 뭐 단년도로 이제 프로젝트 하는 것이 아니라 쭉 몇 년씩 이어가는 프로젝트가 이제 대부분이긴 해서 새로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 아까 오전에도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젝트 뭐 드론이고 뭐 수직 이착륙기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미국의 다르파가 이제 스타트를 했던 건데요. 이런 기술 개발들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민간에서 스스로 투자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 이런 거는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되게 잘 기획을 해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R&D 패러다임도 자꾸
단기에 몇 가지 이렇게 핵심적인 것 중심으로 하든가 아니면 뭐 풀어가지고 다방면을 뭐 자유롭게 하는 거 이런 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는 정말 포커스해야 될 거 하고 풀어서 해야 될 거 아주 굉장히 잘 나눠야 된다고 저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뭐 다르파가 하듯이 목표만 주고 그에 관련돼서 그 경쟁 방식을 통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만 되면 거기에 굉장히 큰 R&D 예산을 지원을 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앞선 이제 기초 연구 같으면은 그런 거는 그야말로 좀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미래분 내부에서는 분야를 굉장히 잘 나눠가지고 그 특성에 맞춰서 하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을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수준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분야별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의료 분야 속에서도 공통 기반으로 해당하는 거하고 당장 응용으로 쓰이는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혀 구조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아 이사장님.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누가 높으냐? 실리콘밸리가 한국보다 적어도 10배는 높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2배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95%, 평균 수치가 95%가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를 쓰죠. 우리는 90%를 우리가 만듭니다. 그 결과는 뭐냐? 10배 이상의 경쟁력 차이가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또 역량의 문제, 또 근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우리는 혁신 역량이 떨어지는 구조로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경쟁 시대의 클로즈드 이노베이션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력하고 열면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10배는 올라갑니다. 지금 연간 20조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가 R&D GDP 대비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국가 R&D를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소위 오픈 소스를 우리가 쓰지 않는 거, 클라우드를 금지하고 있는 거, 생태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죠. 여기다가 숱한 그 관리상의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시작해야 될 것은 공개 소프트웨어는 이제 소위 규제에서 권장의 대상으로 당장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들어가 보면은 우리 프라이스 지금 페이스북이나 에어비앤비나 구글이나 깃허브에 주요 자기들 소프트웨어를 공개 소프트웨어를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도 기업들이 얼마나 올리고 있는가? 거의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주도하는 회사들에게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구조가 거꾸로 있어야지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나는 내놓는데 상대방 안 내놓는다, 이 시스템은 오래 안 가죠. KT가 내놓고 SKT가 내놓고 U+가 내놓을 때 비로소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력하고 개방은 전체의 파이를 키웁니다. 근데 경쟁은 내목을 키워요. 이제는 내목을 키우는 경쟁 가지고는 한계에 분명히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우리가 협력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이 협력으로 가는 첫 번째 시작점이 공개 소프트웨어고, 참고로 실리콘밸리의 창업 비용이 2000년도 500만 불이었습니다. 평균 500만 불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냐? 5천 불이 됐어요. 10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00분의 1로 줄은 이유가 뭐냐? 우선 10배를 줄은 것이 오픈소스 운동 이후에 10배가 줄었습니다. 클라우드로 10배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개방 생태계로 10배가 줄었어요. 곱해서 1000배가 줄었습니다. 이건 GRP 파트너스의 통계 결과입니다. 예.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국내 기업 중에서는 그 공개 소프트웨어에서 관심이 가장 많은 네이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고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공개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공개 소프트웨어 한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핀포인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개발해서 원래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쓰던 툴인데,
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툴이라고 모니터링하고 실제 장애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재작년 정도에 오픈을 했었고요. 지금은 기덥 스타 1,500 이상 넘었을 겁니다. 아니면 2,000 이상 넘었을 것 같고요. 상당히 그래도 그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오픈 소스화 한 것 중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다만 물론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어떤 역량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어떤 개발한 기술에 대한 그 공개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엄청난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공개한다는 게 그냥 지금 개발한 거 그대로 내놓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공개하는 순간에 계속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도 마치 제품을 만들듯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부분이나 이미 공개된 거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저희는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또 공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정부 기관에서 뭔가 과제 같은 것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분명히 개선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요. 물론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공개 소프트웨어를 함으로써 좋은 인력들을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실 발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공개해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많은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0명의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 400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개해도 400명에 준하는 개발자가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고 오히려 많은 사용자 개발자들이 참여하도록 한 다음에 그 참여하는 개발자들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리크루팅하는 대상으로 삼고 그 400명이 꾸준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기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핵심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개는 그런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공개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무조건 공개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맥락에서는 좀 국내 기업에서는 사실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대신에 많은 기업들이 그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어차피 이거는 내부에서 그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개하는 거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장님도 한 말씀. 네. 저희 KT만 하더라도 사실 공개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커뮤니티를 가입을 해서 거기에 계속 저희가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상의 것들은 오픈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빨리 개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좋은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를 하면서 계속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참여를 하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는 저는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점점 넓혀갈 수 있는 기반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지만 기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특허 같은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 관련해서 작년에 나온 특허 수를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거의 엄청난 숫자 수만 개를 오픈을 하면서 점령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10분의 1도 못 미치는 특허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미래에 좀 이렇게 그 경쟁력을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도 활성화 되면서 사실 기술을 개발을 하고 특허들을 내서 단순 기술 특허도 필요하지만 비즈니스와 연결된 특허들을 좀 내주셨다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적 경제 산업에 관한 파라다임의 변화에 대한 토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노동 환경과 노동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김남근 변호사님부터 발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당연히 뭐 인공지능들이 활용되고 우리 사회의 생산력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혜택이 그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뭐 결국 그런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이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의 문제인데요.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들이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완강한 이제 반대들이 좀 많았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그 주 40시간 노동제를 이제 받아들일 때 있어서는 그 산업별 노조하고 그 사용자 단체하고의 굉장히 오랜 기간에 있어서의 그 논의들을 거친 것인데요. 그때 결국은 이제 탄력적 노동시간제라고 해서 그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불황기에서는 조금 일을 덜 시키고 호황기에서는 일을 좀 많이 시킬 수 있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들을 노동조합 측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또 노동조합 측에 있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노동 시간을 줄이는 이제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좀 지혜로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들이 일자리를 골고루 나누게 해서 너무 또 그 사회 생산력들이 고도로 발전해 가는데 그 혜택들이 일부에게 집중이 되고 또 대다수는 굉장히 실업자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합의를 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대신에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될 텐데요. 그러면 없어지는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새롭게 창조되는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런 평생교육 시스템과 같은 어떤 노동시장 정책들이 필요로 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건 대부분 뭐 2주, 한 달, 2달 이런 정도의 훈련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산업 4차 혁명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그런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는 뭐 하나의 평생 한 개의 직업을 갖는, 하나의 일자리를 갖는 것으로 살아가기는 어렵고 적어도 2-3개의 어떤 직업이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거의 한 2-3년 정도 이렇게 대학과 같이 그런 곳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나와서 그 교육 훈련을 받고 나와서 새로운 일자리로 나가는 그런 이제 그 노동시장 정책에 굉장히 많은 국가적인 투자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제 산업 부분들이, 새로운 4차 혁명의 산업들이 뭐 대기업도 뭐 일정 정도 해야 될 게 있겠지만 또 중소기업 부분들도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서 뭐 중소기업 협동조합 형태로 진출한다든가 컨소시엄을 만든다든가 이런 바탕을 통해 가지고 좀 새로운 그런 4차 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산업 구조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우리 사회가 너무 어떤 특정 대기업들에 의해서 시장이 독과점 구조가 되는 것들을 좀 미리 예방적으로 좀 막아내는 새로운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활용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그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대기업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 협력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품 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새로운 기술 개발에 협력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필요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도요타 같은 그런 회사에 있어서는 그 부품들을 굉장히 개발을 해서 그 성과가 생길 때는 그걸 나눠 가지는 뭐 3대3대3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이제 개발했다고 그러는데요. 보통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의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의 큰 부품으로 모듈화 하는 작업인데, 그거는 그 협력업체들도 협조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과가 생겼을 때는 뭐 3은 도요타 본사가 이제 가져가고 3은 뭐 그런 중소기업들에게 나눠주고 또 3은 가격을 낮춰 소비자에게 나눠주는 이제 이런 분배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갖추었는데, 이런 좀 어떤 성과 공유제, 이익 공유제와 같은 그런 좀 분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잘 개발을 해서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협력하고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그런 새로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사회적 합의 시스템 같은 것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욱 선생님. 다음에 권 팀장님 다음번 받아주십시오. 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AI 관련된 산업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장기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웃나라 일본이 제시했던 게 그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해서 뭐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 AI 서비스이겠죠. 그래서 AI 서비스가 이제 뭐 상용화, 보편화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낮은 가치의 일자리들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많은 일거리를,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일거리를 만들어낼 걸로 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시잉 AI,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AI 서비스를 공개를 했죠.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해가지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약 3억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인구의 5배 정도 되는 인구인데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이용자 편익이라는 것은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거고 이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협력 생태계들도 일자리들도 먹거리들도 뭐 엄청나게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편익도 커질 거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서비스 또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이 보편화, 상용화 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물론 몇몇 종류의 일자리는 없어질 수 있지만은 그 성격이나 모양이 변화될 뿐이지 그 관련된 일들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논쟁, 뭐 논리 전개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농경사회보다 산업사회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또 산업사회보다 지금 정보화 사회, 지식정보화 사회에 들어가면은 일을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는 뭐 우리 역사를 봐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토탈 근로 시간을 사람으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게 이제 저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자리 시간 근로 시간 감소하는 거는 노동자들 개인의 근로 시간을 줄여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숫자는 뭐 줄이지 말자라는 그런 뜻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일자리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일자리는 혁신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계속 자동화되고 그래서 없어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는 혁신에 의해서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혁신을 촉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떠나기 직전에 인공지능에 관한 보고서 3편을 쭉 연속해서 2달 간격으로 쭉 나갔는데 그 보고서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을 촉진시키냐였습니다. 경쟁을 촉진시켜지면은 이제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우리 편의를 도모한다. 뭐 그런 식의 논리를 피고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제 낙오자가 생긴다. 낙오자는 어떻게 해결할래? 사회 안전망도 확충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사회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도 확충을 하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전개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토론되는 뭐 지금 지난번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에서도 보면은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간과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혁신은 대기업에서는 잘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혁신은 특히 요즘의 혁신은 작은 데서 작은 아이들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지고 성장하는 걸 우리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떤 혁신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창업 생태계 이런 얘기도 관계됩니다만 우리 사회 전반에 적절한 수준의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부도 너무나
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 생태계 관련돼서 제일 산업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쟁 생태계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고, 작년에 그 종합대책은 사실 2030년까지 작년 초만 하더라도 워낙 이 변화 흐름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의 표현, 즉 내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이거다라는 식으로 중구난방 나오는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종합대책 만들 때는 사실은 흐름을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쭉 정리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커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구체적인 한국형 전략, 즉 무슨 전략을 얘기하려고 하면 지금 현황 자체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단기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선순위가 다 나와야지 이제 구체적인 전략이 되는 건데, 작년에 나왔던 대책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던 전략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작년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2013년에 그 오스본 앤 프레이 그 사람들이 분석을 했을 때는 뭐 한 70% 정도 이상 그 근로 시간 중에 자동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잡은 고위험군, 그래서 없어지네 마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언젠지 모르겠지만 한 47%뭐 잡이 다 없어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작년에 분석을 해보면 그 오스본 앤 프레이가 분석한 이후로는 절대 이제 그런 식으로는 분석을 안 합니다. 이게 그 70% 이상 로봇이 자동화를 해도 10%고 20% 간에 사람이 꼭 판단을 해서 사람의 그 판단을 통한 행동이 들어가야 개입이 돼야 되는 그런 잡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OECD나 뭐나 다 분석 나오는 것이 노동 시간, 근로 시간에 어느 정도 자동화의 영향이 올 것이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저희도 작년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2030년 그게 더 이제 앞으로 당겨지겠습니다만 2030년 기준으로 한 49.7% 정도는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근로 시간, 총 투입 시간 중에 49.7% 정도는 자동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의 의미가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49.7%니까 아 뭐 잘 됐네, 둘이 하든 거 뭐 한 명이 하게 하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10시간 일하든 거 한 5시간만 일해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에 있어서의 선택적인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것이 이런 시장에서의 그 일자리 숫자라든지 근로 시간 이런 것은 절대 기술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제 결정되지 않는 거죠. 그 과거적으로 봐도 이거는 꼭 그 노사 합의를 포함한 사회적인 제도적인 결정이 이제 수반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얘기 뭐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국회에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편하게는 그냥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이 시장 상태가 제로섬 게임에 빠지게 되면 사회적인 합의가 절대로 되지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AI로 일자리가 뭐 많이 확확 바뀌어버리고 뭐 어제 있던 잡이 뭐 내일 없어지고 뭐 이런 상태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사회적인 논의를 잘 얘기를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상태로 이 재원도 이제 집어넣는 것도 바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교육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논의를 지금부터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논의라는 것이, 특히 교육, 고용, 복지 같은 이런 사회 정책에 관련된 사회적인 논의는 논의 몇 번 한다고 되지가 절대로 않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회의를 이제 해보니까. 그래서 그 올해 1월달에 이제 마지막 버전이 나왔습니다만, 그 독일에서 나온 그 레이버 4.0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보면은 토탈에서 한 3년 넘는 과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이 레이버 4.0이 아까 그 모두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독일에 있는 노동 시장의 문제를 그냥 뭐 이렇게 합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온 대책이 전혀 아니고, 디지털라이즈 되고 뭐 글로벌화 되고 AI나 빅데이터가 되고 플랫폼화로 완전히 산업 구조가 바뀌는, 즉 우리 표현으로 치자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때 지금까지 있던 노동 구조라든지 형태, 시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관련된 담론을 한 3년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서 나온 페이퍼였습니다. 그게 즉 우리나라도 이거에 관련돼서 제로섬 상태에 빠지기 전에 사회적인 합의를 보려고 하면 이런 분석 같은 것을 그야말로 뭐 담론도 중요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재원은 어떻게 바꾸고 교육제도는 어떻게 바꾸고, 그다음에 뭐 재교육 같은 거는 뭐 인리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 선택을 하고 꼭 제도적인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비제도권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걸 교육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이민아 이사장님 뭐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우선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토마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가 250년의 소위 산업혁명을 정리한 결론이 이렇습니다. 기술 혁신이 일자리 없앤 사례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없이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노동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미스리딩된 얘기 때문입니다. 노동 총량은 절대로 불변이 아닙니다. 왜? 인간의 욕망이 노동 총량의 원천이죠. 인간의 욕망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1, 2,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은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그리고 연결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일자리는 시혜도 아니고 일자리는 수탈도 아니고 일자리는 생산과 수요의 연결고리죠. 그러면 생산과 수요가 선순환되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입니다. 자, 이 생산, 즉 혁신을 통한 성장이 촉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그거는 혁신을 촉발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규제 개혁이죠. 자, 그런데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규제 개혁을 통해서 촉발되는 혁신은 필연적으로 뭘 가져오느냐? 소득의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이 소득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면 사회 갈등이 촉발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 사회 안전망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방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성장을 통해서 얻는 수익에서 조세를 통해서 메워질 수밖에 없게 되죠. 바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달성되는 이외의 다른 방법은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1940년도에 스웨덴의 랜마이든의 협약, 그리고 네덜란드의 바스네라 1984년이죠. 그리고 독일의 하인츠 계획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가져간 것은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는 세 가지 사회적 협약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이거 위에는 방법이 없고, 그 일어나는 저간에 뭐가 있었느냐?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모두가 공유를 했습니다. 즉 사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를 직면해야지 그것을 마약 주사와 같은 컴플 주사 가지고 그것을 없애려고 감추려고 그러면은 사회 혁신의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기술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이 교육과 더불어 순환될 때는 그 사회는 고부가가치 사회가 되면서 고임금 사회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갑니다. 이 교육이 뒷받침 같이 동시 성장하지 못하면은 거기선 양극화 갈등이 생기죠. 아까 평생 교육이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평생 교육은 진짜 평생 교육입니다. 진짜 평생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권 교육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것이 에듀텍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체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미 미네르바 스쿨, 알트 스쿨 같은 수많은 교육 혁명들이 그 사례를 뒷받침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것이 우리 클라우드 규제에 의해서 막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문제를 놓고 보면은 이제는 성장과 분배라는 양비론, 양단의 문제에서 문제를 볼 바는 아닙니다. 좌와 우 두 날개가 있어야지 우리는 날아갈 수가 있죠.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성장을 촉진하는 제도와 그리고 분배를 순환시키는 두 개의 제도가 순환되는 구조로 간다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일자리는 뭐냐? 일자리는 시혜도 아니고 수찰도 아니고 성장과 분배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일자리라는 겁니다. 네, 우리 임나 교수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 성장과 분배의 어떤 그 유기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잘 짜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판단해 보기에는 성장을 빨리 해나가면서 분배의 문제는 이제 뒤에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된다라는 게 우리 국가 운영 기조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고용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보편적인 일자리 형태가 돼버렸는데, 그럼 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어떤 사회 안전망으로 해결한다 그랬지만 사회 안전망은 거의 기듯이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격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게 되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이제 생기면서 그런 거에 대한 반성적인 회고로 비정규직을 줄여야 되겠다. 어쨌든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이 뭐 12시간 맞교대 하는 데들은 조금 노동 시간을 줄여서 뭐 3조 2교대, 뭐 4조 3교대 뭐 이런 것들로 만들고 그 청년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을 이제 그런 일자리로 좀 충원하는 그런 좀 사회적인 정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용 부분, 일자리 부분에서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그 일자리의 안정성들을 좀 구축을 하면서 거기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충적으로 사회 안전망으로 해결한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지. 그 고용 부분,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노동의 유연화를 위해서 비정규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뭐 불가피한 거니까 거기서 계속 비정규직들이나 그런 불안정한 일자리들은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걸 나중에 사후적으로 사회 안전망으로 메꾸자라는 것들은 최근에 우리가 30년, 한 20여 년의 경험에 있어서는 이제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고용 부분에서의 안정성들을 구축을 하면서 또 그거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 안전망으로 뭐 예를 들면 하르츠 개혁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고용을 하다가 실업이 되지 않은 아예 고용을 해본 경험이 없는 뭐 자영업 해업자라든가 장기 실업자든가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사회 안전망으로 이제 실업 부조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 2009년에 이제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직업 훈련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뭐 청년이나 자영업 폐업자들에게 그런 고용 촉진 수당들을 지급하는 이제 새로운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뭐 청년 고용 촉진 수당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 안전망 제도들을 또 보충적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좀 같이 경주가 되면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고 뭐 산업혁명이고 이런 측면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수반하는 사회혁명이어야 되는 것이고 사회혁명인 것이고 그런 사회혁명들을 큰 갈등 없이 큰 충돌 없이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규범과 사회적 제도와 이런 사회적 합의들을 이끌어나가는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돼가는 혁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저는 그 개념적인 것보다도 현실적인 제도적인 거를 했을 때 복지 전달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에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지금 뭐 각 부처마다 복지 시스템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에너지 약자에 대한 보조, 뭐 문화 약자에 대한 보조, 뭐 농촌에는 또 뭐 농업 뭐 직불금 뭐 이런 식으로 뭐 잔뜩 있는데 저는 제가 먼저 연구소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뭐냐 하면은 그 정부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보조금, 뭐 지원금 이런 것을 사람 단위로 한번 쫙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어떤 복지 시스템에서 누구한테 준다는 거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어디서 복지 혜택을 받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뭐 컴퓨터 공부하신 분은 다 알지만 포인터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방향으로 포인터를 둬서 이렇게 어느 개인이 국가로부터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뭐 어느 집 아들은 장학금도 받고 또 그 아버지는 또 직불금도 받고 또 그 어머니는 또 뭐 무슨 노인연금도 받고 이런 식으로 받아서 계속 얼마나 받아가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한 가정에서.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 같은 것이 좀 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선진화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복지 뭐 3.0, 복지 4.0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항상 해왔고요. 그다음에 노동 그 비정규직 얘기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만 왜 그렇게 노동 형태가 두 가지가 돼야 되는가? 한 가지 형태로 돼야지 이름을 뭐라고 붙여도 좋지만 똑같은 거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뭐 단일 노동, 단일 임금 이런 얘기하는 것도 뭐 그렇습니다만 저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가야죠. 그럼 비정규직이 받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다? 그거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죠. 전 미국서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을 했는데 거기는 저는 항상 정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형태는 지금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이랑 거의 비슷하죠. 뭐 거기서 저 매니저가 와서 다음부터 나오지 마라 그러면 금방 그 직장을 관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이 차등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노동 문제를 좀 차별 없는 노동 환경 그게 꼭 정규직이다 뭐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싶지는 않은데 뭐 그런 노동 차별이 없는 노동 환경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복지 시스템들을 잘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뭐 대찬성이고, 예를 들면 연금 문제도 이제 뭐 기초연금 논의하는 단이 따로 있고 국민연금 논의하는 단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연금의 다층적 구조라고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보편적 구조인 뭐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다 합치면은 이제 퇴직 후에 얼마의 이제 그런 노인 세대의 소득을 얻어가지고 노인 빈곤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따로 이제 논의가 되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큰 예산과 재정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자꾸 쪼개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자리 정책도 예를 들면 3,000개가 있는데 그 각각 다 조그마한 정책일 뿐이고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뭐 그건 대찬성인데, 어쨌든 이제 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인 또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또 비정규직화를 하겠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또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런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을 줄이거나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정규직들이 많이 활용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또 없애는 것과 함께 또 너무 비정규직이 많으니까 정규직화를 하는 그런 문제가 같이 좀 병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형태들을 어떤 고용 구조의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제 상당 지났는데 우리가 다루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전 윤리 문제, 법 제도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저기 주최 측에서 저한테 준 토픽이 인공지능 기계 사고 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해서 토론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 페이지짜리 그 인간과 기계의 공생의 딜레마라고 해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우리 변호사 법하시는 분들께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가 적용되는 그 사업 서비스 중에 이용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어떤 서비스일 텐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되는 게 홈 IoT, 그리고 뭐 도로상에 이제 출퇴근하면서 접할 수 있는 자동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아플 때 가는 병원 의료 서비스 3개 정도가 아마 대표적일 텐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상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뭐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뭐 그런 논의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뭐 2014년부터 당장 올해까지 뭐 이번 달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뭐 랜섬웨어라든지 해킹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또는 사생활 침해에 따라서 뭐 가상화폐로 대가를 요구하고 뭐 정보를 이제 주고받는 뭐 이런 문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 적발이 됐지만은, 제가 실제로 재작년부터 이쪽 IT 쪽의 법률 자문들을 하면서 중소 뭐 인터넷 나야나 사태도 있었지만은 중소 IT 기업들 또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해커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걸 줬을 때 우리가 다른 그 서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안 질 수 있느냐, 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뭐 개인정보라든지 정보보호 관련된 법률 자체가 그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 조치 의무를 이제 준수를 하게 되면은 이용자 피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안 진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시스템 공격에 따라서 개인정보, 이용자 정보 유출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피해 그리고 홈IoT 같은 경우는 가정 내에서 어떤 사생활적인 내밀한 영역들이 오픈됐을 때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해커들랑 협상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그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배상 책임 이런 걸 하고 있지만은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로봇이 하는 경우에는 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개발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을 것인지 그리고 서버 관리자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와 이제 기준이 전혀 이제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한 기준도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왓슨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시술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지만은 의사가 인공지능 판단에 따라서 시술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사망한다든지 또는 크게 다쳤을 때 책임을 인공지능 판단을 신뢰한 의사가 져야 될 거냐 아니면 의사가 소속돼 있는 병원이 져야 될 거냐 AI를 개발한 개발 업체가 져야 될 거냐에 대한 논의도 전혀 지금 기준이 안 되어 있죠. 미래부에서 올해 말까지 관련된 법에 대한 연구, 손해배상 책임 법제라든지 입증 책임 문제 그리고 과실 인정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 AI 서비스가 보편화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해를 제공한 그러니까 문제를 제공한 서비스 제공자 측의 어떤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입증 책임 전환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상세한 부분들은 좀 정부 부처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전에 유행했던 그 인공지능 시스템 중에서 그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의료 진단하는 데도 많이 사용됐고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한 룰을 가지고 그 간단한 의사결정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품질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게 약점이긴 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 약을 이 환자에게 처방을 했는가라는 것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스스로 다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감기냐 하면은 콧물이 나고 열이 나니까 감기가 확률이 몇 %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먹이겠습니다. 이런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은 블랙박스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났는지 설명을 못 합니다.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의사결정을 한 것이 어떤 뭐를 처방을 해라라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의사가 그 과정 그 논리 과정을 쫓아갈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제 어려운 그런 거죠. 이런 시스템들에게 인류의 목숨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목숨을 맡기는 의사결정을 맡긴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 과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그림 그리고 뭐 이러는 거 아트 이런 데는 뭐 좀 뭐 창의력 있게 하는 거는 받아들이지만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결정 시스템은 증명해 보여라. 이게 잘못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해 보여라.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이 증명을 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소프트웨어 뭐 품질, 안전성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연구 테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인공지능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저 우리 법적 책임에 대해서 뭐 제조물 뭐 책임법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한테 책임을 어느 정도 지워야 되는지 하는 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법제는 이제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을 하고 기계도 사람이 다루고 뭐 의료 뭐 여러 고급 장비들도 사람이 다룬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사람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뭐 무인 자동차가 되고 기계도 로봇이 운전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추적해 가지고 누구의 과실을 찾는다는 건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실 시스템 중심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뭐 지금의 제조물 책임법처럼 이제 무과실 책임을 묻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결국 무과실 책임을 묻는 시대로 가게 되게 되면 이제 주로 보험 이런 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그 사람의 를 찾아내 가지고 과실을 묻기 위해서 무슨 주의무를 위반했느냐,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이런 거는 뭐 찾아내서 입증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우고 피해 구제를 받아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많은 무과실 책임과 보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게 되면 현재에 있는 법 규제 시스템은 뭐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운전을 안 하는데 그걸 현재 사람이 운전하는 걸 중심으로 있는 도로교통법을 계속 적용할 수도 이제 없는 것이고 뭐 산재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규제들을 계속 변해 나가기 위해서 그 규제를 다루는 이제 뭐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많이 좀 논의가 필요로 되는데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뭐 규제가 또 새롭게 진화시키더라도 이제 많은 또 한계도 드러내고 그럴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뭐 아무튼 우려가 되는 건 기술은 굉장히 빨리 변해 나가는데 규제라는 것들을 뭐 사람이 아무리 그 뛰어난 사람들이 만든다 해도 그걸 제대로 못 쫓아갈 텐데 그럴 바에 이제 규제를 아예 포괄적으로 다 없애고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다루자라는 이제 논의가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또 논의가 갖고 있는 위험성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특히 이제 생명 안전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뭐 신제품, 신기술, 뭐 신약품 이런 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그 안전성들을 검증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다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하고 그걸 사후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처벌하자 그러면 뭐 우리 가습기 살균제 그런 사태와 같이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제품이나 상품들이 또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잘 조화시켜서 우리가 워낙 이제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국회가 비생산적인 국회가 그런 규범이나 제도를 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 맞춰가지고 해내겠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잖아요, 그죠? 또 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우리 관료들이 유능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그런 불신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어떤 정부도 계속 변해 나갈 것이고 국회나 이런 데도 계속 좀 변해 나가면서 그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규범들의 개혁들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저 토론에 참여를 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장치가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토론을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또 패널에 계신 분도 뭐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그 여러분한테 기회를 못 드렸는데 좀 마무리 발언을 간단하게 한 번씩 하시고 그 패널께서 그러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예,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은 과거지향적이 아니고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돼야 되고 여기는 변화의 속도가 이제는 지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그 AI라는 걸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사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만이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미 변화는 많이 시작된 상황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지금 당장 뭔가 뭐 인공지능이 모든 걸 지배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비스 공개 소프트웨어 말씀드렸는데 뭐 행태 정보라든지 위치 정보, 공간 정보, 개인 정보의 총체가 아마 그 서비스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 편익 그리고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뭐 원전 공사 일본 중단 정책도 강하게 드라이브 거시고 통신비 인하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브를 거는데 진정하게 우리나라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I 서비스 산업을 진짜 세계 수준으로 따라가고 추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우리 대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비관적이신 분들은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이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결국 우리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또 한편으로는 4차 사회혁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토피아로 가지 않고 유토피아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안전장치들, 규범, 제도, 문화 이런 것들도 같이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경주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같은 나라 속에서도 그 산업화 시절에 제일 잘 나가던 디트로이트 시티 여기가 이제 정보화 시대에 잘 대응을 못해가지고 파산을 하고 정보화 시대에 잘 대응한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엄청나게 부흥을 한 것처럼 같은 나라 속에서도 어느 도시는 파산을 하고 어느 도시는 엄청나게 이제 부흥을 합니다. 예. 요번에 이 패러다임 바뀌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문제를 정말 해결을 하고 이 흐름에 잘 타면 부흥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뭐 디트로이트 같이 뭐 파산할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될 것이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기업도 굉장히 경쟁에 더욱더 나서야 되고 뭐 국회도 법 같은 거 꼭 바꿔줘야 되고 사회적인 합의도 봐야 되고 진짜 이번에는 기술 산업 사회에 관련된 것을 한꺼번에 같이 돌려야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필요한 역할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할 테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기술 얘기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회 변화까지 같이 다뤄야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토론이었었는데 토론자들이 전문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라서 좋은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더 훨씬 큰 변화가 있을 거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혁명적 변화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좀 잘 적응해서 우리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열띤 토론을 해주신 패널분들과 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